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거듭 부인했는데 선고 결과는 다음 달 26일에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마무리한 헌법재판소는 곧장 선고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재판관들은 다음 달 중순으로 전망되는 선고 전까지 매일 평일을 엽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내일 미국을 방문해 광물 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사고 현장과 같은 공법을 쓴 고속도로 3곳의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은 내일 진행됩니다. 지난해 출생아와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다시 증가했습니다. 혼인 증가율도 역대 최대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에 나옵니다. 검찰은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이 대표는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부가 첫 공판 때 못 박았던 대로 변론이 34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5차 공판과 결심은 하루에 연달아 열렸습니다.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마지막 공판에서도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은 고 김문기 씨와 국토부 협박 관련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잣대가 달라지면 공직선거법 취지가 몰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했고 동종 전과도 있다면서 가중 요소가 7개나 있지만 감경 요소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검찰이 과하다고 지적했고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선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정치권 전체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선거법 항소심 판단은 다음 달 26일에 나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발언한 건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뜻이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심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방송에서 김 씨를 모른다고 말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접촉은 했겠지만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인지를 못했다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1심에서 골프를 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유죄가 인정된 관련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도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고 보여줘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무가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한 기억이 있어 법률적 표현을 쓴 것뿐이라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향후 펼쳐질 수 있는 조기 대선 전국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대표의 출마 가부를 가를 대법원 선고가 언제 나올지 이목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으면 대권 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출마 자체를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 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바로 2달 뒤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만큼 재판의 최종 결론뿐만 아니라 형 확정 시점에도 자연스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결정됐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검찰이나 이 대표 측의 상고가 예상되는 상황. 불가피 대법원 판단을 거쳐야 하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선이 5월 중순으로 확정되면 그 전에 대법원 선고가 나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앞서 이 대표 사건은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걸렸고 심리에 속도를 낸 2심도 규정을 지키진 못했습니다. 통상의 경우에도 재판부 배당과 관련 서류 제출 등 소송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모두 합치면 재판 시작에만 최소 한 달이 걸립니다. 여기에 항소심 때처럼 이 대표 측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제때 받지 않아 법원이 공시 송달을 할 경우 재판 시작은 더 늦어집니다. 이 대표 역시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 수 없다고 딱 잘라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세요?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데 그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해요. 결국 향후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을 받아들 대법원의 결정 하나하나마다 전국 파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헌정사 최초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루어졌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는 유례없는 장면들이 등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시간이 넘는 연설을 하며 목이 타는 듯 2차례 물을 마시기도 했고 국회 측 정청래 위원장은 연설 도중 울음을 삼켰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양측 대리인단은 유명 구절을 인용하며 각각 2시간 동안 최종 변론을 펼쳤습니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라며 가사를 읊었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헌법재판관 출신 김희수 변호사는 논어 속 공자의 말을 소개하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그 혼란의 시대에서 공자가 통찰한 정치의 근본은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첫 번째 발언 주자로 나선 김계리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통해 자신이 계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검찰총장 출신 정상명 변호사로 처음으로 탄핵 심판에 나왔는데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을 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인간 윤석열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람이었고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재판관님들. 절대로 불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회 측의 최종 의견 진술 도중에는 심판정의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과거 민주화 운동 시절을 회상하며 울음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속옷 차림으로 4시간 동안 주먹질, 발길질로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으로 최종 변론에 나선 윤 대통령은 70분 연설 도중 목이 타는 듯 2차례 잔에 담긴 물을 마셨습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매회 변론마다 유례없는 장면을 남겼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장장 8시간에 걸친 최종 변론을 끝으로 종결됐고 이제 헌재의 결정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헌재는 곧바로 평의에 착수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다음 달 중순으로 전망되는 선고 전까지 매일같이 평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건의 쟁점을 토론할 계획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8시간에 걸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다음 날 헌재는 곧장 선고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제까지 변론을 지켜본 헌법재판관 8명이 평의를 열고 본격적인 쟁점 정리에 돌입한 겁니다. 헌재 관계자는 앞으로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비공개 평의가 열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평의가 열리는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되고 재판관 외에는 출입도 금지하며 철저한 보안 속에 토론이 오갈 예정입니다. 전례대로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이번 사건의 쟁점을 요약해 의견을 내면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차례로 의견을 발표합니다.
이 의견을 가르는 핵심은 결국 12.3 비상계엄 과정에 위헌성이 있는지와 있다면 그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되었습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재판관 평의에 올라가는 연구보고서에는 인용과 기각 결정의 근거들이 모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최종 결론을 짓는 평결을 하고 결정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선고 일정은 2, 3일 전에야 공지되는데 전례에 비춰보면 다음 달 중순이 유력합니다. 지난해 탄핵 소추를 시작으로 70여일에 걸친 탄핵 심판 대장정 끝에 앞으로 2주가량은 오로지 헌재의 시간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했습니다. 이후 우 의장은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경찰이 김 차장이 캡처해둔 윤 대통령과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김 차장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체포영장 저지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음 달 6일 구속영장 심의위에서 김 차장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할 방침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휴대전화 넉 대를 분석한 경찰은 김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문자를 캡처해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차장은 캡처본을 삭제했지만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끝에 확보한 겁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시도가 무산되고 나흘 뒤인 지난달 7일 보안 앱인 시그널로 주고받은 문자를 캡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안성이 높아 복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메신저 앱입니다. 김 차장은 대통령께서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경호처가 철저히 막아내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단결,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을 생각하라, 일관된 임무 하나만 생각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고 임무 수행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차장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했다고 보는 경찰은 윤 대통령과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추가해 김 차장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검찰이 김 차장과 함께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까지 잇따라 기각하자 경찰이 서울고등검찰청에 신청한 영장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6일로 예정됐습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여기 직접 출석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 예비역들과 전현직 경찰 수뇌부들의 재판이 오늘 잇따라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또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2차 공판준비 기일도 오늘 오후 진행됩니다. 비상계엄 관계자 가운데 가장 먼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3차 준비 기일도 오늘 오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오늘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쟁점은 감사원이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선관위에 대해 실시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고한 철강 등 관세와 상호 관세 대응을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로는 첫 방문인데요. 안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만나 관세 면제를 요청하고 한미 주요 산업 협력안을 제안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안덕근 산업장관이 방미 일정에 나섰는데요. 관세 대응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안덕근 장관은 이곳 시간으로 26일 오전 워싱턴 근처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미국을 찾게 된 건데 아직 미국 측과 논의 전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방미의 목표를 물었습니다. 안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 신정부하고 조선, 첨단 산업, 에너지 분야와 같은 전략 산업 분야에 있어서 이 파트너십을 더 강화를 하고 하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품목 관세와 4월 상호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방미한 안 장관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특히 우리 기업을 보호할 방안을 찾겠다는 언급을 계속 반복했는데요. 이 미국의 입장을 먼저 파악한 뒤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에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제시할지가 관심인데요. 네, 안덕근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철강 알루미늄 관세와 상호 관세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고 대신 미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여온 조선 분야와 첨단 산업, 에너지 협력을 통해서 이 한미가 산업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뿐 아니라 수입 제한, 이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오해를 없애고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그런 대부분의 비관세 장벽들이 대부분 다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를 불식을 하고 좀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간 액화 천연가스 LNG 수입도 주요 협상 카드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안 장관은 한국도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호혜적 도움이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알래스카 석유가스 개발 사업 참여와 자동차, 철강업계의 대미 투자 확대 방안도 협상 카드로 이번 회담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 외에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 미 의회 주요 의원들과도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도 관세 대응 방안에 대해 언급했죠. 네, 오늘날 워싱턴 DC에서 특파원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정부는 트럼프의 관세 조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취소하고 새로운 기회 요인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업과 에너지 협력을 예로 들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NSC 내에 해양 전략과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 신설되었고 또 이달 초에 미 의회에서도 해군 함정과 해양 경비대 선박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를 허용하는 그런 법안도 일단 발의가 되었습니다. 네, 조현동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와 북핵 문제에 대응해서 과거 미 행정부에서 혼용을 했던 표현이었죠.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의 핵무기 배치 배제를 포함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 해제를 강조하는 의미의 북한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해서 대북 정책과 동맹 안보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내각 회의를 열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낮 백악관 회의실에서 연방 상원 인준을 거친 장관들과 첫 내각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럽연합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 방침을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하지 않을 것이고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은 유럽이 담당할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또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점령을 못하게 할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이에 대해 자신은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미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앞장서고 있는 정부 효율부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참여해 연방 적자 삭감을 위해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수출을 염두에 두고 멕시코에 공장을 운영 중인 국내 가전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관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대신 미국 생산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커 모든 시나리오를 짜놓고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미국 최대의 디자인 건축 박람회. 미국 가전시장의 40%를 차지하는 한국 기업들은 브랜드를 새 단장하거나 현지 브랜드를 인수하며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가전 1위인 LG전자와 2위인 삼성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예고된 멕시코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대신 미국 생산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철강 관세로 미국 생산에서 가격 경쟁력을 위협받게 된 한국산 철강을 미국산으로 대체할지도 고민거리. 무엇보다 트럼프의 관세가 어떻게 부과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최대의 위협 요인입니다. 멕시코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태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를 다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보고 저희들 대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가전제품의 인공지능, AI 기능을 강화하고 주택 건축 단계부터 빌트인 제품을 공급하는 전략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전에 접목된 AI가 사용자들이 평소 느껴왔던 집안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알아서 해결해주고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미국 내 물가가 올라 위축될 수요에 대응하는 문제는 어려운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가전업계의 관세에 대한 대응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 시계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내일 미국에서 광물 협정을 체결한다고 공식 확인했고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미국과 러시아도 다양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현지 시간 28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광물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일정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방미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국의 안보 보장 문제와 어떻게 연결할지를 협의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기대감을 내비치면서 광물 협정의 성패는 트럼프 대통령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Угода може бути частиною майбутніх гарантій безпеки, але я хочу розуміти угода угодою, а треба розуміти ширше бачення. 러시아도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강조하며 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국 대표단이 이스탄불에서 상호 공관 운영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고 정상 간 추가 통화도 필요하면 언제든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Я думаю, что по ее итогам будет понятно, насколько мы можем двигаться быстро и эффективно. 이런 가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유럽 주요국 정상 가운데 두 번째로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스타머 총리는 유럽의 안보 강화 노력을 부각하고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단둘이 속도를 내온 종전 논의가 이번 주 젤렌스키와 유럽 정상들의 잇따른 방미 후 어떤 국면으로 전환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국토부와 일개 신도시 지방자치단체들이 선도지구 외 단지들에 대한 재건축 추진 방안을 6월 중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는 평균 34.8세 임원으로 승진해 일반 직원보다 18년가량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명 소노그룹이 티웨이 항공 일대 주주였던 예림당 지분을 넘겨받아 저비용 항공사 티웨이 항공을 인수합니다. 오는 7월부터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거나 헬스장에서 1:1 맞춤 운동을 받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부가 해외 여행객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의 병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SPC DR 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이 오늘부터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6% 올리고 베스킨라빈스도 다음 달 커피 가격을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주의 뉴스였습니다. 줄곧 감소하던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지연된 결혼 수요가 몰리고 또 30대 초반 인구가 늘어난 게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는데요. 혼인 증가율은 지난해 역대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9년 만에 가장 커졌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1년 전보다 8,300명 증가했습니다. 2016년부터 재작년까지 계속 떨어지던 출생아 수는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0.03명 늘었습니다. 2016년부터 줄곧 낮아지던 합계 출산율도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지난해 첫째 아는 14만 6,100명으로 7,700명, 둘째 아는 7만 5,900명으로 1,500명이 더 태어났습니다. 30대 초반 엄마의 출생아 수는 8,200명, 30대 후반은 2,800명 증가했습니다. 2차 에코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30대에 접어들고 코로나19 시기 지연된 결혼 수요가 몰린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인구 구조가 30대 초반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영향이 크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혼인이 지연되고 있던 부분이 많이 증가되고 있었고 그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도별 합계 출산율은 세종과 전남이 1.03명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0.58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해 혼인은 1년 전보다 2만 8천 건 넘게 늘며 14.9%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율입니다. 지난해 12월 혼인은 28%, 4분기에는 20% 이상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혼인 증가 영향으로 올해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사망자는 35만 8,400명으로 1년 전보다 5,800명 증가했습니다.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자연 증가는 지난해 마이너스 12만 명으로 5년째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공법 자체의 문제보다는 시공 과정의 실수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고 현장과 같은 공법을 쓴 고속도로 공사를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세종고속도로 교량 상판 붕괴 사고. 사고 현장의 교량은 바닥판, 슬라브와 가로보 거더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른바 DR 거더 런칭 가설 공법이 적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에서도 검증된 공법이라며 공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공 과정에서 실수 등 다른 요인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거더를 설치한 후에 거더를 싣고 온 런처 사이에서 완전히 분리가 일어난 다음에 런처 가동자에게 연락을 해서 런처를 뒤로 빼야 되는데 그것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더해 거더 자체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수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액션이 있었는데 그 액션이 그 설치된 빔의 제작 오차 내지는 설치 오차랑 결부가 돼서 생긴 거 아닌가.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DR 거더 런칭 가설공법이 적용된 고속도로 공사 중지를 지시했습니다. 세종 안성 우송지선 전동교, 대산 당진 대호지교, 함양 합천 하금천교 세 곳으로 국토부는 안전성 검증을 거친 뒤 공사 재개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책임 규명을 진행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국도 34호선 천안 진천도로는 사고 잔해물 처리 후 재개통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구간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주우정 대표이사 명의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주 대표는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경기도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구간 공사를 맡은 회사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를 하면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등 업체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의 현장 감식도 내일 오전 10시 반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사망자 4명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을 의뢰했는데 부검이 끝나는 대로 유가족에게 시신을 양도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기 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가 난 뒤 인근 마을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교각에 얹혀있는 대형 장비가 떨어지는 등 2차 피해가 생기지는 않을까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근이 드러난 콘크리트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주민들 터전 바로 옆 사고 현장에는 떨어진 구조물 잔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최고 높이 52m, 상판이 무너진 교각 위에도 사고 당시 구부러진 파란색 특수장비가 여전히 위태롭게 얹혀 있습니다. 주민들은 혹시라도 초대형 장비가 떨어져 2차 사고가 나지는 않을지 걱정이 큽니다. 너무 불안하지요, 지금도. 저거 얼른 처치해야지요, 저거 얼른. 동네 사람들 살게 해야지, 동네 사람 이래가고 살고서요, 여기. 해체 작업한다고 그러면 이 하는 과정에서 또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눈앞에서 교량 붕괴 장면을 목격한 주민들은 충격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저 다리랑 저런 것만 봐도 막 가슴이 뛰고 막 다리에 힘이 빠져요. 그리고 저쪽에 열차처럼 파랗게 길게 있는 것도 저것도 언제 어느 때 저게 무너질지도 모르겠고. 사고 이후 작은 소리에도 놀라는 아내가 걱정돼 병원을 찾기도 했습니다. 어제 내가 퇴근해서 문을 확 열었는데 놀래. 왜 이래 그랬더니 나도 몰라 그러더라고. 안성시청은 주민 안전을 위해 보건소에서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주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가 경찰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여러 차례 설득에도 흉기를 내려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경찰은 총기 사용 적절성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에 여성 2명 뒤로 가방을 든 남성이 따라갑니다. 이 남성은 여성들의 주거지까지 가서 공동 현관문을 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에 여성들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50대 피의자는 체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사건 현장에는 이렇게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설득에도 흉기를 내려놓지 않던 피의자는 급기야 경찰관의 얼굴 등을 2차례 이상 찔렀습니다. 결국 경찰은 전기 충격기에 이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쐈습니다. 새벽에 3시 총소리가 땅땅 3번 나. 근데 우슬우슬우슬해. 그래서 내가 나가보려다가 무서워서. 실탄을 맞은 피의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흉기에 찔려 광대뼈 골절 등 중상을 입은 경찰관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괜찮습니다. 그럼 부분 조사를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러죠. 경찰은 총기를 적절하게 썼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공무 수행 중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타이완 해협에 설치된 해저 통신 케이블이 또 끊겼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5번째인데 이번엔 의심 선박을 납포하고 중국인 선원 8명을 억류 조사 중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낡은 화물선을 에워싼 해경 함정 3척. 단속 반원들이 줄 사다리를 놓고 차례로 옮겨 탑니다. 25일 새벽 해저 케이블이 끊겼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타이완 해경이 의심 선박을 납포한 겁니다. 大概3点24分，海巡署有接获中华电信有报案，他那个海缆疑似外力破坏，那我们就立即以现行犯来拦停同船。 아프리카 토고 선적의 이 배는 지난 22일 저녁부터 타이완 서남부 장쥔항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해경의 7차례 무전 교신에 응답하지 않았고 훅타이 58이란 편명도 바꿔달았습니다. 선원 8명은 모두 중국 국적자. 선박과 함께 타이난 안핑항으로 압송돼 억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세계에서 매년 100건 넘게 발생하는 흔한 해상 사고일 뿐이라며 되려 역공을 폈습니다. 民进党当局在基本事实、事故责任尚未理清的情况之下，刻意的渲染，企图政治操弄，不得人心。 중국 해경은 본토에서 가까운 진먼섬을 순찰하고 공군은 실사격 무력 시위까지 벌이며 압박했습니다. 타이완 당국이 파악한 주변 해저 케이블 파손은 올해 들어서만 5번째입니다. 1월 3일엔 닻을 내려 국제 통신선을 끊고 간 중국 배를 뒤쫓다 우리나라에 협조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유럽 발트해에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랐을 때도 중국 벌크선이 용의선상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는데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공작이냐 음해냐 의혹만 커지는 가운데 타이완 당국의 이번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면서 승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미국 시카고 국제공항에서 착륙 도중 활주로에 난입한 다른 비행기와 가까스로 충돌을 피하는 아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선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시카고 미드웨이 국제공항에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소속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합니다. 활주로에 내리기 직전 바로 코앞에서 느닷없이 소형 자가용 제트기가 진입합니다. 아찔한 순간 항공기는 다시 급상승하며 이륙해 가까스로 충돌을 피했습니다. 소형 제트기를 향해 멈추라는 공항 관제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Flagship 560, hold right there, sir. Don't move. Hold position 560. 미국 연방항공청은 소형 제트기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Really a scary event. 승객들은 그나마 기장의 빠른 판단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I always say a prayer before I travel all the time anyway, which is good. And then of course said another little prayer after they accelerated because they knew there was something not right. 최근 미국에서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면서 승객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미군 헬기와 여객기 충돌로 67명이 숨졌고 이틀 뒤에는 구급용 소형 제트기가 추락해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지난 17일에는 델타 항공기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기체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고 24일에도 미국 애틀란타에서 콜롬비아로 향하던 델타 항공기가 이륙 직후 객실 내 연기가 퍼져 기상 착륙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공장에서 주요 부분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주택은 짧은 시공기간과 중대재해 예방 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 만족도는 어떤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 입주 500일을 맞아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13층짜리 경기 행복주택입니다. 국내 모듈러 주택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아파트와 비슷하지만 전기 배선부터 배관, 욕실 등 70% 이상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했습니다. 덕분에 기존 공법보다 시공기간이 30% 정도 줄었습니다. 2023년 7월 입주를 시작해 현재 106가구가 거주 중입니다. 행복주택 기준 소득 조건 등을 충족하면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 10만 원에서 20만 원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하고 다른 점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시설이라든지 이런 환경이 너무 좋았고요. 제가 신축 아파트를 이런 가격에 비용에 일단 입주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이 먼저 하나였고요. 다만 부족한 수납 공간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옷을 좀 보관하거나 할 때 사계절 옷을 한 번에 옷장에 정리를 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있어서 좀 수납 공간 같이 옷장 같은 게 조금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입주민 의견을 반영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동 공간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모듈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주거의 문제니까 그걸로 지금 풀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에 4,000가구 규모 모듈러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대구 근교인 경북 경산에 지역 수건 사업이었던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이 들어섭니다. 연간 8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예상되는데요. 인근 지식산업지구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경산 지식산업지구의 10만 제곱미터 규모 땅입니다. 이곳에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이 들어섭니다. 김포와 남양주 등에 이미 대형 쇼핑몰을 운영 중인 현대백화점 자회사가 사업자로 확정됐습니다. 2020년부터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난항을 겪다가 주민 16만 명 서명까지 받아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경제자유구역이 산업 위주의 공간으로 배치되다 보니 정주 여건이 많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경산시는 이번 쇼핑몰 유치가 지역 경제 발전의 전환점이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800만 명 넘는 방문객이 찾아오는 만큼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쇼핑 계획을 할 게 아니라 경산 또 대구 경북에 머무르게 해야 된다. 특히 경산에 머무르게 해서 그 분들로 인해서 경산에 소비를 좀 하게 가고 경산을 좀 알고 가게 해서 새 쇼핑몰은 이달 안에 분양 계약을 마무리하고 설계와 공사를 거쳐 2028년 개점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오늘은 날이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권으로 어제 출근길보단 다소 낮은데요. 점차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휴일까지 서울 낮 기온이 13도 안팎으로 올라 3월 하순에 봄 기운이 느껴지겠습니다. 메마른 날씨에 전국의 산불 위기경보는 주의 단계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아침까지 경기 북부와 전남 서해안 지역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1.3도고요. 대구가 영하 2.1도 등으로 심한 추위는 없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대구가 16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에 제주도와 전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사이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3일절 연휴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